한국을 얕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영상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현재 외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24세 한국계 미국인 케빈 박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이주하며 생활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는 록히드 마틴에서 근무하며 주로 한국의 방산 산업과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기에 우리는 몇 년 동안 서울에서 머물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동시에 한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방위 산업을 직접 목격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군사와 안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K-팝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즐기면서도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죠. 아버지께서도 펜타곤에서 한국과 관련된 군사 전략을 분석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F-35 전투기와 미군 기지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경험은 제가 군사 분야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의 육해 공군 사관학교보다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와 외교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면서도 제 관심사는 항상 군사와 안보였습니다. 이는 제 가족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펜타곤에서 군사전략 분석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상황을 분석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록히드 마틴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시며 차세대 전투기와 항공우주 방위 시스템 개발을 이끄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과 협력하여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의 자리에서 논의하시는 군사 전략과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저의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웨스트포인트나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국제관계와 외교의 관점에서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군사훈련보다는 세계 군사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분석하는 일이 저에게 더 큰 흥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교의 외교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조지타운은 외교와 안보 교육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이며 특히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배우게 되죠. 저희 앤드류 박 교수님은 그런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교수님은 수십 년간 미 국방부와 여러 안보기관에서 국제 정세 분석과 군사 전략 개발에 참여해 오셨습니다. 조지타운에서 수업을 진행하신 지 15년이 넘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 비교에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늘 사실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이루어지며 학생들에게 군사적 시각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학기부터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경쟁이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급속도로 그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미국의 국방 예산이 760억 달러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중국의 이 600억 달러 국방 예산도 상당한 규모였고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병력 면에서도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140만 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순한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군사기술과 장비 측면에서 특히 해군과 공군 분야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중국은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의 항공모함인 푸젠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경험과 기술 면에서 미국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또한 공군력에서도 미국은 F-35 전투기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스텔스 전투기를 다수 운용하고 있어 공중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J-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기술적 완성도나 운영 경험 측면에서 F-3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군은 총 137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3285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양한 군사 위성 시스템을 운용하여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러한 기술적 우위 덕분에 미국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력에 있어서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91척의 구축함과 68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59척의 구축함과 79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미국은 여전히 세계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러한 미국의 우위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빠르게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사일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군사기술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펑 미사일 시리즈는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해상 우위에 도전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 비교였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매우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군사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었지만 그렇다면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그때 일본인 유학생 타케시가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이 미국의 더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한국보다는 일본의 전력이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타케시의 질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일본이 해군력에서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하게 타케시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타케시, 일본이 해군에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일본은 50척의 구축함과 2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해군력에서 우수한 전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타난 분석이란 생각이 드네요. 객관적인 공부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지도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동안 한국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해군력에서 분명 우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방어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은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지상군 전력에서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은 현재 2700대 이상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0대 이상의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1000대 미만의 탱크와 200대 미만의 자주포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전력에서 한국은 일본을 크게 능가하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격 전력은 일본 자위대보다 한국군이 월등히 앞섭니다. 일본은 예산 집행만 많지 공격 미사일 한 개가 변변한 게 없는 나라고 또 그것도 주로 방어 위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국군은 공격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기여도가 더 크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10개 국가의 그 군사력을 평가했는데 한국이 중국, 러시아 빼고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나라 군사력을 평가했는데 한국이 2등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8등이고요.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의 협조가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죠. 교실 아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조용해졌습니다. 저 또한 한국의 군사적 전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타케시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교수님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군사적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이 최근 방산 산업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한국은 최근 방산 산업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와 같은 무기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제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주요 방산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2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또한 전 세계 자주포의 46%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 포탄의 생산량도 수출량도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한국이 군사적 파트너로서만이 아니라 국제방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한국은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해군에서 우세할지 모르지만 지상군 전력과 전략적 위치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지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비교하며 미국이 왜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미국의 평택 미군기지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군기지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 작전 계획은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일본이 해군력에서 우세할 수 있지만 한국의 지상군 전력과 전략적 위치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일본과 더 유대관계가 깊은 듯 보이는 정책을 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사력과 효율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한국을 미국이 일본보다 더 친한 모양이 되면 중국의 심한 견제에 동북아 정세의 균형을 허물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사적 전력이 약하지만 방어적으로는 쓸모가 있는 일본을 미국은 더 선호하는 모양새로 보이게 되는 거랍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방산 산업과 군사적 위치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군에서 우수하다면 한국은 지상군 전력과 방산 산업, 그리고 전략적 위치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적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요충지로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미국의 군사적 파트너로서 가지는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후반부로 접어들자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한국의 지상군 전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 이제는 한국의 방위 산업과 그 전략적 중요성이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자료를 활용해 간단한 도표를 칠판에 그리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5대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2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첨단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하며 더욱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무기 시스템과 그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 방산 산업의 성공을 설명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 중 하나로 한국의 방산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유럽, 중동,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에서 개발된 K9 자주포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이제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를 넘어 방위 산업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K9 자주포의 수출 현황과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2024년 현재 K9 자주포는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에서 나아가 국제방산 시장의 주도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이 5세대 전투기 개발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며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는 기존의 F-16이나 F-15와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서 자급자족을 넘어 국제적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한국이 방산 산업에서 단순히 생산과 수출을 넘어 기술 자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이제 한국이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무기임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방산 산업이 군사력 외에도 중요한 경제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산 산업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를 통해 자국 군대에 보급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국제 군사 동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는 여러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적 성장은 한국이 동맹국들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와 방산 기술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미동맹에서의 한국 방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에서는 K9 자주포와 같은 한국산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한 군사적 지원국이 아니라 군사적 동등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동맹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가 아닌 미국과 대등한 군사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군사적 지원국을 넘어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차세대 방산 기술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자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이 군사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넘어 국제방산 시장의 주요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전력 보유국을 넘어 한국이 군사적 파트너로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군사력은 더 이상 특정한 무기나 장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은 전방위적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과의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를 40대 이상 운영하며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중방어 능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공군의 능력을 언급하며 한국이 어떻게 첨단 기술을 도입해 주변 국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사거리 800km 이상을 자랑하며
동북아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은 한국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구축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주변 지역까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에 학생들은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전략적 방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해군력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해상에서도 전술적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안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잠수함 전력은 한국이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군사적 성과는 단순한 장비의 발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군사적 성장이 국제 방산 산업에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도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은 K9 자주포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220억 달러에 달하는 방산 수출액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폴란드,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계약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자 한국이 단순히 국내 방어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성과들은 단순히 전력 보유를 넘어 경제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미군 평택기지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사용되는 사례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지원국이 아닌 군사적 동맹으로서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방산 산업이 국가 경제와 군사력 양면에서 필수적인 자산이 되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적 자립이 미래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방어적 국가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으며 미국, 유럽, 아시아와의 방산 협력을 통해 더 큰 군사적,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한국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음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한국이 방산 산업을 통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다방면에서 강력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곧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적 자립과 국제적 방산 성장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과 함께 전 세계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학생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성과에 머물지 않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타케시는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얼굴을 감싼 듯 자리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발전은 이제 일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걸 잘 아는 듯 보였지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제2의 고국 같은 한국계라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